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류정빈입니다. 이제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선 3월인데요. 오늘도 권동주 소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소사님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좀 흉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그 지역 사회에서 2차, 3차 그 감염이 일어나면서 전 국민이 이제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이번 달 개벽지 표지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코로나 관련 사진이 실렸는데요. 신종 코로나 사태에는 잠시 뒤에 지구촌 개벽 뉴스 시간에 좀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3호로 살펴볼 기사는요. 종도사님 도운, 태상 종도사님 도운, 주역과 무국대도,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사건 8가지, 펀 잉글리시, 지구촌 개벽 뉴스 총 7개의 꼭지입니다. 먼저 종도사님 도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우주 1년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14쪽 그 도표를 보시면 상제님의 그 선우천 그 우주관을 완성시킨 도표인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 1946년 처음 선포하신 도표입니다. 여기에는 그 우주의 그 사계절 이치와 이 동양의 âm양 오행관이 수렴되어 있는데요. 이 도표에서 중요한 것은 그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갈 때에는 이제 큰 변곡이 닥친다는 점입니다. 이걸 이제 âm양 오행론에서는 화, 극, 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기운과 금기운이 서로 충돌해서 금세상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우주의 그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가운데 있는 이 토기운이 인사화되어서 화생토, 토생금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우주 1년 이야기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주의 가을을 앞두고 이 우주 주제자 상제님께서 이 토기운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 개벽을 주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 상제님께서 이제 신미생 미토 기운을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이제 그 이치인데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방금 화극금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는 선천 세상에 누적되어 있던 그 원한이 이렇게 폭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선천 종교 어디서도 다루지를 못했던 건데 이 부분은 상제님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함에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네, 상제님께서는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해원의 도를 펼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원한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은 개벽이 아니면 새 세상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한 우주의 조아주 아버지께서 내가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아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천 상극의 원한을 끌어주는 해원의 도, 해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한을 품게 되면 살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여울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아주 무서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살기가 이제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개벽지 그 18쪽에 보면
종무사님께서 이 동서양의 그 멸족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페르시아 원정, 또 중국 한나라 때 대장군 곽거병의 그 흉노 제천단 파괴, 그리고 이 몽골의 징기스칸의 그 세계 정복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명의 일족이 그 사육신들을 도륙해서 죽인 것, 또 일시 조선이 개국하면서 그 왕씨를 몰살시킨 그런 사례 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원한들을 끌어 주시기 위해서 상계님께서 오셨고, 또 상계님께서 이 펼치신 이 해원의 도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예. 이걸 이제 상계님께서는 이제 하늘도 떠도 고치고 땅도 떠도 고쳐 물샐 틈 없이 이 도수를 굳게 짜 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깃털이 열리리라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상계님께서 이 천지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우주 통치자 사령탑, 즉 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은 우선 천지에 뛰어난 신명들을 모아서 우주 통치의 사령탑인 조화정부를 결성하셨습니다. 상제님이 이 조화정부 신명들에게 어명을 내려 공의를 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앞세상 판도를 짜 놓은 것을 도수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수는 하나님의 천지 새 역사 명령, 천명입니다. 도수를 천지 도수라고도 합니다. 그 중심이 되는 판도가 지구 역사의 핵심체, 여기 한반도, 간방을 중심으로 해서 5 신선이 바둑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선위기 도수입니다. 상계님께서 이 조화 정부에서 이 해원의 프로그램, 새 역사 그 프로그램을 짓게 되는데 그 중심 판도를 오선 위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선 위기는 5오, 신선선, 애월살 위자, 그리고 바둑 기자입니다. 바둑판을 이 5 신선이 둘러싸고 있는데 2 신선은 서로 대국을 하고 2 신선은 각각 훈수를 하고요. 또 한 신선을 그 주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5 신선은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과 또 주인 나라 이 조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 서로 바둑을 두는 것처럼 그 세력 대결을 하면서 이 국제 질서가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천지공사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인물 단주 해원도수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신앙 초기에 가장 신비로운 그 인물이 단주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이 단주 문제였거든요. 종도사님께서는 단주가 천상자미원에서 천지를 무대로 바둑을 둔다. 그러니까 세계 황제 역할을 한다. 새 역사를 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그 요순 시대의 역사가 왜곡되어 있고 단주에 대한 역사 사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상제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전의 4편의 30장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우순을 대효라 일러오나 수는 천하의 대불효니라. 그 붙인 고수의 악명이 반만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으리요. 세상에서 요순 지치를 일러왔으나 9년 홍수는 곧 창생의 눈물로 일어났나니 요는 천하를 무력으로 쳐서 얻었고 형벌은 순으로부터 나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순 시대가 알려진 대로 그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순 시대가 미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단주가 역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단주의 원한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단주의 진면목에 대해서 밝혀줬습니다.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의 아들 단주가 불초하였다. 이 말이 반만년이나 전에 내려오니 만고의 원한 가운데 단주의 원한이 가장 크니라. 정말로 단주가 불초하였다면 조종의 신하들이 단주를 계명하다고 천거하였겠느냐. 만족과 이족의 오랑캐 칭호를 폐하자는 주장이 어찌 말이 많고 남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이겠느냐. 온 천하를 대동세계로 만들자는 주장은 곧 시끄럽고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 성도가 상제님께 여쭈기를 우가 단주의 허물을 들어 말하기를 밤낮 쉬지 않고 강마다 배를 띄우고 벗들과 때를 지어 집안에서 마시며 세상을 없애려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단주가 밤낮 없이 쉬지 않았다는 것은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며 부지런하였다는 것이요. 강마다 배를 띄웠다는 것은 대동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며 벗들과 떼지어 집안에서 마셨다 함은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였다는 말이요. 세상을 없애려 하였다 하는 것은 서로 주장하는 도가 같지 아니하였다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얼핏 보면 도전 4편 30장의 말씀은 상제님께서 단주 개인의 성향이나 신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단주의 세계 경영 신법 그리고 지구촌 통치 신법을 가르쳐 준 것인데요. 그래서 잘 보면 20세기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단주의 이런 신법이 그대로 드러난 역사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의 본질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신법과 기국을 판단하셔서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동방 역사를 병들게 했던 가장 억울하고 가장 큰 원한, 이 단주의 원한을 풀면서 그동안에 사여 내려온 모든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제님의 말씀을 참 절감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성구 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전 2편 24장입니다. 네. 이제 원한의 역사에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려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사여 내려온 모든 이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대저 당뇨가 그 아들 단주를 불초하다 하여 천하를 맡기지 않고 그의 두 딸과 천하를 순에게 전하여 주니 단주의 깊은 원을 그 누가 만분의 하나라도 풀어주리요. 마침내 순이 창호에서 죽고 두 왕비는 소상강에 빠져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단주 해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지 대세를 해원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단주의 깊은 원을 근우가 만분의 하나라도 풀어주리요. 이 말씀에서 역사 왜곡이 가장 큰 원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선이기 도수를 다른 말로 씨름판 도수라고 합니다. 애기판 씨름, 총각판 씨름, 그리고 상씨름이라고 해서 오선이기 질서가 세 번의 큰 전쟁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에서는 오선이기가 남북이 분단되어서요. 육자 회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둑판이나 씨름판은 이제 결국 때가 되면 이제 끝나게 되죠. 이거를 이제 판을 마친다고 하셨고요. 세계 정세가 이렇게 상제님께서 정해주신 그 판대로 돌아가고 그것을 움직이는 천상 신도의 주역이 그 단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참 애들 문자로 놀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진실된 그 역사의 해석, 저는 오직 이 도전만으로 상제님과 태모님의 그 말씀만으로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상제님께서 나의 도는 고불문, 검불문이요. 고불비, 검불비. 그러니까 옛적에도 듣지 못했고 이제 또한 들을 수 없으며 옛적의 그 어떤 도와도 견줄 수가 없고 이제도 또한 견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도사님께서 이어서 이 도전을 소개하시면서 도전 1편의 그 내용을 강독해 주셨는데요. 특히 도전 1편 1장에는 이 상제님의 그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직접 들어볼까요? 네. 도전의 첫 구절인 1편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상제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도전은 하늘과 땅부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 천지 부모를 다른 말로 우주라고도 하는데 이 하늘과 땅이 호련히 열렸습니다. 그 호련히 열린 우주 광명 속에 삼신이 살아계시는데 그 삼신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우주 통치자, 진정한 하나님을 삼신상제, 삼신하나님 또는 상제님이라 부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 도전 1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제님의 그 어린 시절, 그 소년 상제님의 그 면모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상제님의 그 20대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개벽지 27쪽에서 29쪽까지 이어집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종도사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세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네, 다음은 태상 종도사님 도운입니다. 이제 30페이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도 육임을 짜라는 제하로 독이 132년 1월 30일에 논산도장에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우선 이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서두에서 지금은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하추 교육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봄에 물건을 내어서 여름철에 기르는 것은 오직 이 가을에 열매 하나 맺기 위한 과정이다. 이 말씀은 태사부님께서 거의 이제 자주 강조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년으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 개벽 시대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놓고서 그걸로 끝내고서 만다. 봄에 물건 내서 여름철에 기르는 것은 다만 가을에 열매 하나 맺기 위한 과정이다.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봄, 여름은 있어야 한도 너치도 필요치 않은 것이다. 천지 1월이 사람 농사를 지어서 이번에 사람 개벽을 한다. 자연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이 하추 교차기는 사람 개벽을 하는 때다. 태사부님께서 도전 탐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 2003년에 도전 개정판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3일간 거의 이제 뭐 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일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잠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도전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면 어떤 편장이든 우선 있는 그대로 편하게 읽어보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지공사를 보신 현장의 그 지명이나 또 참여 성도님의 이름 그리고 공사를 보신 연도 또 전후의 맥락을 유심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 이해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제님의 종통맥이 누구에게로 전수되고 있는가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전에 대한 태사부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전 속에 상제님의 혼이 담겨 있다. 그러니 상제님을 신앙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조건으로
도전을 통독해야 된다. 도전은 상제님을 상대하는 일이다. 도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상제님의 정체조차도 모른다. 후처 5만 년 전 인류의 교과서가 도전 아닌가. 증산도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신앙을 해서 살기 위해서라도 도전을 통투해야 된다. 도전 속에는 그 진리 대의를 설명해주는 말씀도 있고요. 또 모든 인류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처세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지구촌을 경영해야 하는 큰 일꾼들의 그 기관으로 삼아야 할 말씀도 있죠. 저는 요즘 이 도전 속에 신법에 대한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봉독하고 또 그것을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전에 대한 느낌을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전 공부에 참 좋죠. 그러니까 34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그 태사부님께서 공은 천지에 공 쌓는 것보다 더 큰 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천지 성공이라는 개념과 상통하는 말씀이잖아요. 바로 진리를 전하는 일이 천지에 공을 쌓는 일입니다. 태사부님께서는 포교를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남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포교에 대한 태사부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의통목이 지난 다음에는 포교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서 못한다. 살아남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상제님 영향권에 다 들어온 사람이니 그 사람들은 상제님을 인정하고 다 바쳐서 믿을 것이다. 그러면 포교할 때가 없지 않은가?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데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다. 천지 일월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서 보면 포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다. 다음은 주역과 무국대도 시간입니다. 작년 6월부터 연재가 되었었는데 주역이 64개를 하나씩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주역 31번째 궤 택산 함께입니다. 우리 상생 방송에서도 이제 주역 강좌 이 애청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참으로 좋아할 그 코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궤가 이 택산 함궤인데요. 64궤 중에서 31번째 궤입니다. 태소녀와 이제 간소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소남 위에 이 태소녀 궤가 자리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8궤를 가족 관계에 비유해서 배치를 할 때 이제 간을 소남, 즉 작은 아들이라고 하고 태를 소녀라고 합니다. 64궤를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는데 이 한 궤가 이 하경에 맨 처음에 나왔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상경을 이제 천도로 보고 또 하경을 이제 인도로 봤을 때 그 인도의 그 시작을 처녀 총각이 만나는 그 함께로 본 것은 그 이치에 아주 부합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함께는 또 백두산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 택산 함께를 보면은 높은 산 위에 큰 연못을 이루고 있는 그 궤상이 백두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제 백두산을 불함산 이렇게 이제 불러왔는데 이는 택산계의 함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은 불함산 그리고 택산괴라는 그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택산 함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간태 합덕입니다. 후천역을 의미하는 그 정역을 보면 이제 근곤의 그 천지 부목계는 이 정남 정북으로 이 세로축을 이루게 되죠. 또 간태는 이제 정동과 정서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 가로축으로 이렇게 이루고요. 이것은 이제 후천 문명을 건설하는 실질적인 이 주역들이 간소남과 태소녀로 이제 상징되는 젊은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도전 속에 이제 간소남과 태소녀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복남이와 호연이죠. 상계님께서는 이 젊은 일꾼인 이 간소남, 복남이와 태소녀, 호연이의 그 기운을 우리 일꾼들이 설 수 있도록 이 초립동이 도수를 천지에 이렇게 박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택산 함교의 그 괴사를 풀이한 내용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왈 함은 감야니 유상이 강하하여 단전에 이르길 함은 느끼는 것이니 유순한 것이 올라가고 강한 것이 내려와 이기 감응 이 상여하여 지이열하고 남하여라 두 기운이 느껴 응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그쳐서 기쁘고 남자가 여자 아래로 내려옴이라. 먼저 이 택산 함교의 그 괴 설명이 땅은 위에 또 하늘은 이 아래에 있어갖고 천지가 이렇게 사기여서 크게 이렇게 통한다는 지천택괴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천택괴가 이제 천지의 그 상교를 의미한다면 택산 함께는 그 인간의 그 교합을 나타냅니다. 천지 감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감인심 이 천하 화평하니 천지가 느껴서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인심을 느껴서 천하가 화평하니 관기 소감 이 천지 만물 지정을 가견의리라. 그 느끼는 바를 보아서 천지 만물의 실정을 가히 볼 수 있으리라. 세상 사람들의 그 인심을 그 느껴서 천하가 화평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택산 함교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젊은 일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제 주역 공부의 핵심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몸과 마음을 닦는 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코너가 이제 주역의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그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개벽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펀 잉글리시 시간입니다. 개벽지 115쪽인데요. 오늘은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상제님 came to the world as a human. 이 표현을 이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Fun English의 켈리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식구를 해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었죠? I pray before every meal. 기억나나요? 우리 셀리가 식구를 해요 내용을 말해준대요. 한번 들어볼까요? Hi, I'm Sally. Let's review together. We pray before every meal. We thank the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지난 시간에 thank for, 무엇에 대해 감사해요 표현도 배웠었죠? 자,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라는 놀라운 주제로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들어볼까요? 상제님 came to the world as a human. In 1871, 상제님 incarnated into the world in Gengmangri village of Udokmeon Township, Gobu County, Jeollado Province. Gengmangri means
a village awaiting for God. 오늘의 다이얼로그 잘 들으셨나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1871년 음력 9월 19일에 하늘 보좌에 계시던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탄광하셨어요.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로 오셨는데요. 갱망리는 원래 손바래기라고도 불렸답니다.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 영어로 배워볼까요?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함께할 레이스예요. Hi, Lacey. Hi, Teacher Kelly. How are you today? Good. And you? I'm doing good. Thank you. 레이시는 상제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I was surprised.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상제님께서 나랑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지? 맞아요. Supreme Ruler, 우주를 다스리시는 상제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오늘 주제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이에요. 아하, 빨리 배우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영어로 한번 배워볼까요? Let's go. 오늘 배울 첫 번째 문장이에요. 상제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레이시, 여기로 오세요는 영어로 뭘까요? Come here. Right. Come, 오다 라는 뜻이죠. 상제님도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come 이란 단어로 말해볼 건데요. 상제님께서 언제 오셨죠? 1871년. 그러니까 150년 전에 오셨어요. 맞아요. 150년 전에 이미 오셨으니까 come의 과거형 came을 써서 말해볼게요.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상제님 came to the world. 상제님 came to the world. Good. 인간으로는 인간, 사람의 뜻인 human을 써서 말해볼게요. 인간으로 as a human. As a human. 상제님 came to the world as a human. 상제님 came to the world as a human. Very good. 여러분도 따라해봐요. 상제님 came to the world as a human. 상제님 came to the world as a human. Great. 그럼 상제님께서 어디에 오셨는지 두 번째 문장에서 배워봐요. 레이시, 상제님께서 어디에서 탄광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저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 맞죠? That's correct.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곳, 갱망리에 대해 영어로 배워볼 건데요. 레이시는 갱망리가 어떤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갱망리는 시르산 밑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라는 뜻이래요. 레이시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있군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표현, 하느님을 기다리는 마을을 영어로 말해볼게요. 먼저 마을은 영어로 village예요. village. Village.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다는 awaiting for 이에요. awaiting for God. 하느님을 기다려요가 되겠죠? 하느님을 기다리는 마을은 a village awaiting for God. A village awaiting for God. Great! 이제 의미하다, mean이라는 단어를 써서 전체 문장을 말해볼게요. 갱망리 means a village awaiting for God. 갱망리 means a village awaiting for God. 여러분도 따라해봐요. 갱망리 means a village awaiting for God. 갱망리 means a village awaiting for God. Excellent! 선생님, 갱망리는 손바래기라고도 불렸잖아요.
저는 손바르기라고도 불리는 갱망리가 영어로 궁금해요. 오케이. 그럼 레이시가 말한 문장을 추가해서 배워볼까요? 네. 우리가 배운 문장에 also called 손바래기만 붙이면 되어요. 갱망리는 하느님을 기다리는 마을이고 손바래기라고도 불린답니다. 갱망리 means a village awaiting for God and also called 손바래기.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갱망리 means a village awaiting for God and also called 손바래기. 갱망리 means a village awaiting for God and also called 손바래기. Excellent! 이렇게 오늘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주제로 배워봤어요. 오늘은 셀리가 오늘 배운 문장들로 동화를 들려준대요. 우와, 재밌겠다. 셀리를 불러볼까요? 셀리! Once upon a time, 150 years ago, there was a very peaceful village. The name of the village was Kengmangri, which means a village awaiting for God. It was also known as the Sombaregi. One day in 1871, September 19th, something amazing happened. 상제님 came to the world as a human. The people in the village were very satisfied and very happy. 오늘의 이야기 끝! 와우! 셀리가 들려주는 도전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정말 재미있게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공부 재밌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Fun English 재미있게 공부해요. Thank you so much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다음은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사건 8가지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고구려와 부여 역사의 왜곡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668년 평양성의 함락에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당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온 장군이 바로 이적 장군입니다. 본명은 서세적이고 산둥성 출신으로 당태종을 모시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워서 나중에 24장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 원정을 왔을 때 이적의 나이가 놀랍게도 80살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먼저 삼국사기의 기록을 함께 살펴볼까요? 추 9월 이적 발평양. 668년 가을 9월에 이적이 평양을 쳐서 빼앗았다. 남건 이 군사 위 부비교감 신성. 남건이 군사에 관한 일을 승려 신성에게 맡겼는데 후 5일 신성 계문 적, 종, 교감, 병, 등성, 고조, 분성. 5일이 지난 후 신성이 성문을 여니 이적이 병력을 놓아 성에 오르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성에 불을 질렀다. 네, 여기서 이제 분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을 불사르다는 뜻인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분성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제 성 안에 있던 서적들도 함께 이렇게 다 불태웠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조선 후기에 나왔던 이제 기년 아람이라는 역사서에서는 이적이 고구려를 평정하고 나서 평양의 동방 전적들을 모아놓고 그 문물이 중국에 겸손하지 않음을 꺼려서 모두 불살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겸손하지 않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역사, 특히 이제 고구려의 뿌리 역사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봐야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중국 척 기록 신당서 이 동의열전을 통해서 이 고구려의 원뿌리 역사를 찾을 수 있는 단초를 만나게 됩니다. 네. 당나라 이 고종과 시어사 가언충이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 상황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 중에 이제 고구려 비기라는 그 책 내용을 인용해서 이 고구려의 역사가 900년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요. 네.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여사 가온충 봉사 자료동 답 교감 제문 군중운. 시여사 가온충이 사신으로 왔다가 요동에서 돌아오니 황제가 군대 안은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차 고구려 비기왈 불급 900년 당유 80대장 멸지. 또 고구려 비기에 말하기를 900년이 되지 못하여 마땅히 80대장이 있어서 이를 멸망시킨다고 하였는데 고씨 자한 유국 금 900년 정년 80의 고씨가 한으로부터 나라를 가지고 있은지 지금이 900년이고 또한 이적의 나이가 80입니다. 여기서 검 900년에서 검은 668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9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30년 경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668년까지가 900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아는 것은 고구려는 서기전 37년에 이제 고주몽에 의해 개국이 되고 그 역사가 이제 700년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고구려 900년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이 환단고기, 삼성기, 상과 또 북부여기에 나옵니다. 고추모가 여기 천재지자로 계 북부여 이흥하사. 고추모가 역시 천재의 아들로서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났다. 복 단군 구장하시고 사해모수하사 위태조 하시니라. 단군의 옛법을 회복하고 해모수를 태조로 받들어 제사 지내셨다. 이 고구려 시조 고주몽이 북부여를 개성하시고 사해모수 위태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해모수를 태조로 삼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조는 나라를 처음 개창한 분을 말하는데 이 고주몽 자신부터 이 나라의 그 시작을 해모수의 그 북부여 건국으로 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보면 이 해모수가 이 북부여를 건국한 것이 기원전 239년으로 나오는데요. 기원전 230년 경과 거의 이제 근접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원전 239년에서 고구려 멸망까지 그 영년을 따지면 907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구려 900년 역사의 비밀이 바로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네요. 환단고기의 북부여기를 보면 북부여 역사의 전말과 또 고주몽의 혈통에 관해서도 이렇게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고주몽은 해모수의 5세손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알아야 고주몽이 해모수를 태조로 모신 이유와 그리고 고구려 역사를 당대 사람들이 900년으로 인식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고구려 900년설을 증명해주는 기록이 있죠. 이제 이거는 불태울 수 없는 기록입니다. 414년에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 태양 비문인데요. 먼저 내용을 볼까요? 유석 시조 추모왕 지 창기야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모 하백여랑. 삼가 생각건대 옛적에 시조 추모왕께서 우리 고구려를 창건하셨다. 추모왕은 북부여에서 출생하셨고 아버지는 천상의 상제님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여기서 분명히 시조 추모왕의 창업의 기틀이 출자 북부여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북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중간에 자기 아버지 광개토 태왕을 언급하는데 환지 17세손,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이 시조로부터 17세손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아시다시피 고중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광개토 태왕은 13세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모수까지 올라가면 17세손이 됩니다. 고구려 900년설과 환지 17세손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기록은 현존하는 사서 중에 환단고기밖에 없죠. 참으로 이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부여의 역사는 그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네. 우리 삼국 유사나 이 삼국 사기에서도 이 북부여, 동부여 그 구분도 안 되고 또 주몽과 해무수의 그 관계도 이 부자지간으로 되어 있어 갖고 한마디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중국 역사에서도 이 마찬가지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중국 사서 논형에 나오는 부여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이 탕리국 왕 12유신 왕 욕살지. 북이 탕리국 왕의 시녀가 임신을 하였다. 왕이 죽이려 하자 비대왈 유기대여 계자 종천 이하 아 고유신. 시녀는 달걀만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후산자 연어 저혼 중 저희 국이 허지 불사. 뒤에 아이를 낳자 돼지우리에 버렸는데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 죽지 않았다. 왕의 이위 천자 영기모 수취 노축지 명동명 영목우마. 왕은 천재의 아들이 아닌지 의심하여 그 어미로 하여금 노비처럼 키우게 하고 동명이라 이름 짓고 소와 말을 기르게 하였다. 동명주 남지 엄호수 이궁 격수 어별 부위교. 동명이 남쪽으로 달아나다가 엄호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인도 왕 부여 고 북이 유 부여 국원. 이어서 부여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북이에 부여국이 생기게 되었다. 위 내용을 보면 동명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고주몽 설화와 아주 유사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이 동명왕이 고주몽과 같은 인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명왕은 고주몽이 아니죠. 위 기록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탕리국이라는 애매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 바꿔치기 또는 돌려놓기, 이건 이제 중국인들의 아주 오래된 그 수법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 왕의 그 시녀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 동명의 출신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동명이 부여를 건국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역사의 진실은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북부여를 건국한 사람은 해무수 당군이고 4대 해우루 당군 때 이 한무제의 그 침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 구국의 영웅으로 출세하신 분이 바로 고두막한입니다. 이 한무제를 이제 격퇴를 하고 서기전 108년에 이 졸본에 도읍을 하고 스스로 호를 동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문에는 이제 적위어 졸본 자호 동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나라를 졸본부여 또는 동명부여라고 합니다. 이 동명왕이 해우루 당군을 이제 압박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서기전 86년에 이 북부여를 개성하게 되죠. 이 해우루 당군은 이 동쪽 차릉 땅으로 옮겨 제후국을 세우는데 이 나라가 바로 동부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북부여라는 나라 이름은 동명왕으로 그대로 이제 개성이 됩니다. 네. 동명왕과 고주몽이 다른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산의 그 묘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고대사에서 가장 숨겨진 인물들 중 한 분이 고두막 당군인데 이분의 자호가 동명입니다. 동력 동자의 밝을 명자. 바로 내가 동방 광명문화의 주인공 또는 계승자 이런 뭐 자부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이분의 출신에 대해서 북부여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혹은 고열가지 후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세 고열가 당군의 후손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제왕인 한무제를 물리친 분인데 이 치욕의 역사를 이 중국의 사마천이 한사군이라는 거짓말로 이렇게 슬쩍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통해서 북부여와 동부여의 관계 그리고 해모수와 동명왕, 고주몽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참 오늘 또 한번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고구려가 북부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역사가 900년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동명왕의 정체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큰 수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4편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지구촌 개병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사태를 다루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또는 이제 우한 코로나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코로나 19입니다. 자, 우리나라 확진자가 2월 20일 경부터 폭증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하루에 100명 이상씩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확진자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네. 자, 이미 이제 바이러스가 기초 방역 체계를 이제 넘어서요. 사회 전체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제 어떤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증상을 보면 심한 발열과 그리고 기침, 그리고 인후통, 두통, 근육통, 가래 등의 이제 호흡기 증상을 겪다가 더 심해지게 되면은 폐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수호사님,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종 코로나 예방 행동 지침 이런 것이 있다면은 그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스크의 중요성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가 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그 마스크를 이렇게 잘 조여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 지켜야 될 수칙인데 절대로 이 마스크 앞쪽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를 원래는 착용하고 왔는데 네. 안에서 이제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할 때는 바로 이 앞부분을 절대 만지지 이렇게 말아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끈을 잡고 이렇게 벗고 서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손 씻기입니다.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이제 우리 손은 이 세균과 이 바이러스의 그 온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가정에서도 가장 그 세균이 많은 데가 손잡이, 문을 열 닫고 하는 그 문고리 여기라고 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이제 물건을 만진다거나 또 예를 들어 이 지문 인식기를 누르거나 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손 씻기는 혹시 그 손에 묻어 있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손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얼굴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죠. 또 무엇보다 이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절대 피하고 되도록 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증세가 있을 때는 병원부터 먼저 가는 것을 피해야 하고요. 이건 이제 역설적인 사실인데 이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모여들고 또 그 밀폐된 공간이라 이 병원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산되는 그 최적의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1339로 전화를 해서 가까운 이 보건소에 가서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의 감염도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환자인 것을 인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남들에게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이제 남을 배려하는 것도 되지만 자신을 또한 지키는 수단도 되니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그 바이러스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진화를 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최장 38일간의 그 잠복기가 나온 사례도 있고요. 또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퇴원을 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그 신종 코로나 이 사태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그 지도가 보이죠. 이 후베이성은 그 중국의 동서 남북의 그 가운데에 위치한 성으로 이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한은
후베이성의 그 성도로 인구가 1,100만에 달하는 그 대형 도시입니다. 처음 이제 중국 당국 발표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스 바이러스와 79.5% 그리고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96%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박쥐에서 유래했다는 그 정보가 많았는데요. 이 발병지로 이 우한 화난 수산 시장이라고 지목됐지만 나중에 이와 다른 연구 발표가 잇따라 나왔죠. 바로 이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나 우한 질병통제센터에서 이 박쥐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그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그 이제 바이러스의 자연적 발생과 또 함께 인위적인 경우,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어떤 실수 혹은 이제 테러에 의한 바이러스의 그 창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의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개벽지 이 128쪽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7년에 영국 감기연구소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표면에 울퉁불퉁한 돌기가 있는 모양이 마치 그 왕관을 닮은 것 같다 해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현재까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근 발병한 우한폐렴 바이러스까지 총 7종이 발견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02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가 있고요. 2004년 네덜란드에서 발병한 NL63, 그리고 2005년 홍콩에서 발병했던 HKU1, 홍콩 독감이라고 하죠. 또 2012년에 발병해서 전 세계를 또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역시 이제 모두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그 바이러스가 새로 변종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사님, 여기서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이 바이러스는 이제 세균보다 더 작아서 이 그 크기가 대개 30에서 300 나노미터입니다. 이제 세균은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이제 구조가 단순해서 이 생물과 무생물의 그 중간 단계로 봅니다. 그림을 보면 이 세균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단독으로 생존할 수가 없고요. 또 살아있는 그 생물체의 그 세포를 숙주로 삼아야만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번식은 이제 자기 복제를 말하죠. 세포 속에서 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수만의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또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숙주 생물이 죽기 전에 다른 숙주 생물로 옮겨 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욱 강력한 전염성을 갖게 됩니다. 복제에서 전염으로 다시 복제로 이어지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그 생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그 변종을 쉽게 한다는 점이죠. 바이러스는 인간의 그 몸속에 살면서 약을 투입하여 죽이려고 하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항생 물질의 내성을 가진 더 강력한 그 종으로 변종을 해버립니다. 최근에 이 감염병의 그 사이클을 보면 이 변종이 일어나는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스는 2002년부터 시작을 했죠. 또 메르스는 2012년, 그리고 신종 코로나는 2019년 발병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9년에서 7년 주기로 이 감염병 출현이 잇따르고 한국에서는 5년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최소 5년 뒤에 전 세계적인 그 변종 감염병이 다시 온다는 것이 현 학계의 그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세의 저자인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전염병이 인간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 이제 문명을 무너뜨린 좋은 예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즈텍 제국과 이제 잉카 제국이 스페인 군대가 전해줬던 천연두로 무너진 경우인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 문명의 전환기에는 항상 이 전염병이 큰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요. 고대 로마 제국을 그 쇠락으로 몰고 갔던 것이 바로 훈족이 퍼뜨렸던 시두, 그러니까 천연두였고요. 또 중세를 무너뜨렸던 건 흑사병이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가을 개벽이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60년 전에 울려 퍼진 동학의 일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용담유사에서 최재우 선생의 이 말씀은 개벽 사상의 첫 포문을 연 위대한 선언인데요. 여기서 이제 12제국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후천 개벽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 괴질이 창궐한다는 말씀인데요. 수호사님, 지금 일어나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도 역시 그 괴질 운수로 가는 준비 단계로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상제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도전 7편 38장입니다. 같이 볼까요?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이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다가오는 괴질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밝혀주셨는데요.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그 누적된 그 원한의 그 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병들도 역시 그 이면에는 이 누적된 이 원한의 기운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동물들,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이런 원한들이 병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관찰했을 때의 그 모습이고 그 이면에는 이 바이러스들도 이 원한의 그 살기를 타고 움직인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 앞으로 오는 이 괴질 대란은 이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그 전염병이 아니죠. 그 정체는 이 상제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처방도 당연히 이 상제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근대 인류는 사스나 지금의 코로나19보다 더 큰 질병 대란을 겪었었는데요.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초에 발병해서 이 전염병으로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0%가 감염이 되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오년 독감이라고 해서 1918년 9월에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이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국내에 상륙하게 됐습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 연감에 따르면 1918년 당시 조선 인구 1759만 가운데 42%에 해당되는 74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서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은 126명당 1명꼴로 이렇게 죽은 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수호사님, 현재의 그 질병 대란을 이겨내기 위한 처방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잠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 생활 수칙은 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에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태월주 수행 기운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수행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성도님 중에 이런 체험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태월주를 읽으면 우리가 한약재 아시죠? 한약재. 한약재의 그 냄새가 항상 그 자기 주변을 이렇게 맴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계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만병통치 태월주라고 하는 말씀과 이 태월주가 약주문이다라는 그런 도전 말씀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꾼들 입장에서는 이 태월주 기운을 몸에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태월주 주문의식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서 이 태월주 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 길은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바로 저는 이 태월주 MP3를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때에도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태열주 MP3를 좀 작은 규모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좀 크게도 하고 또는 소리 볼륨을 낮추어서 밤에도 이렇게 언언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취침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런 시급한 또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이 만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약주문, 이 태울주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더 제가 첨가한다면 이 생존의 비밀 독서를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진리적으로 크게 깨어나는 그 계기로 이번에 그 삼자는 것이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MP3는 그 경사 상황이랑 같네요. 깨어 있음, 그러니까 각성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생존의 비밀책은 저도 이렇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이 책이 그 2009년 신종플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릴 때 나온 책인데, 지금의 사태를 굉장히 그 진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질병 대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그 대도 차원의 해답을 내려준 책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책을 정독을 하시면서 자신의 그 방향성, 우리의 그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오직 그 생존이 우리들의 그 화두가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생존의 비밀, 더 시크릿,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을 이 생존의 책을 통해서 꼭 알아보시기를 그 기원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역사는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시대의 흐름에 눈뜨고 진리 명령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천지성공의 열쇠를 움켜쥔 바로 그 사람입니다. TV로 보는 월간개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